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곽준혁 작가님의 정치 철학 1, 그리스 로마와 중세, 정치와 도덕은 화해 가능한가라는 민음사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이소연입니다. 평소 완전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문을 좋아하고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와 도덕을 엮었다는 점에서 책 표지가 저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정치와 도덕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가장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신 곽준혁 작가님께서는 정치 철학자이자 공화주의 이론가로 현재 중국에서 철학과 교수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치에는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친구들끼리의 무리, 학급, 작은 사회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1부, 서양 정치 철학 내 긴장 중에서도 정치와 도덕, 그리고 권력과 지배 챕터 부분을 약간의 유럽사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부분을 직접 요약하여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책에 나온 내용이거나 따로 조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나온 질문들은 답이 있는 질문들이 아니니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정치와 도덕은 정치와 도덕은 화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 정치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챕터는 이러한 평소 저의 의문에 답을 해주는 것 같아 더욱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비난받는 사람 역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개인, 정당,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정치적 감각과 도덕적 차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도덕이 마치 현실에 살지 못한다고 비난받는다면 정치에서만큼은 국민들을 더욱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인되는 독립적인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직 소수만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민주주의는 다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 결국 현실에 물든 다수의 도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은 짧은 글 속에서도 수많은 의문점들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편적 윤리는 항상 디폴트로 두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수의 선택이 늘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집단 이성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살펴보고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책 29페이지부터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인데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정치보다 도덕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정치 철학계에서 정치는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도덕이 정치의 목적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서양 정치 철학 일부에서는 정치가 도덕 아래에서 도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는 쾌락 자체가 아닌 바람직한 삶을 성찰의 주제로 삼았는데 저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에서 쾌락은 정치의 목적, 바람직한 삶은 도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사상을 통한 도덕과 정치가 분리된 연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도덕에 대한 원칙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됨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덕은 이성적인 동물,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덕에 대한 정치의 우위, 즉 정치가 도덕보다 우선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치에서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따지기보다는 적대 집단의 구성원인지 혹은 동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친구와 적의 관계로도 비유할 수 있겠죠?
정치와 도덕의 분리, 그리고 정치의 우선순위는 근대 국가 출현 이후로 꾸준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가 이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잣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정치라는 것이, 그리고 도덕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국가가 개입한 정치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치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주의 출현 이후 자연법은 신과 자연의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간의 행위 중칙으로 이해되며,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제3의 어떤 것에 의해도 구속될 수 없다는 견해가 생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교회도 결국 법 아래에 있고, 개개인의 안녕을 위하는 정치가 도덕보다 위에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역시 시장의 자유를 주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역사가 있습니다. 스미스는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으며, 스미스가 태어나기 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통일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는 본인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일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왕권 신수설은 그 뒤를 이어서 절대왕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후 1707년 마침내 두 국가는 통일되었고, 당시 왕이었던 애는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약했습니다. 평생을 잉글랜드에서 자랐지만 스코틀랜드를 통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절대왕정을 추구하는 왕당파로 인해 통일과 앤 여왕을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고, 당시 대학생이던 애덤 스미스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왕당파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당파가 통일을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경제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가난한 스코틀랜드 상황을 무시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형성된 부와 이를 통한 도덕적 타락을 연구하고, 그렇게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실에서 사람들은 도덕을 우선시하는 겉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이 영상에서 그 둘의 우선순위를 감히 정할 순 없겠지만, 도덕과 정치 모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정치와 도덕의 결합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와 도덕의 우위를 가리는 것보다 둘의 결합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칸트, 막스 베버도 정치와 도덕의 긴장 해소, 다수의 판단과 도덕적 잣대 사이 균형을 만들려 노력했던 정치 철학가들입니다. 막스 베버는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책임 윤리라고 하는데, 더 실용적이며 목적에 도달하는 것에 무게를 둔 개념입니다. 그는 이상적이지만 실현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가치에 무게를 두는 신념 윤리보다는 선한 목적과 비도덕적 수단의 충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이센 사람이었던 칸트는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도덕적 요구와 정치적 신중함을 고민하는 도덕적 정치인을 서술하는 등 둘의 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는 도덕을 법과 같은 선상에 두었으며, 정치적 행위를 윤리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에 결부시켰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칸트는 둘의 결합을 위하면서도 도덕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탈근대시대 이후에도 정치와 도덕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 프랑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유럽은 대부분 군주제 형태의 정치를 했는데, 이때 주권의 상징을 군주에게 두며 군주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더욱 커지고 있고, 예전처럼 한 명의 군주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모두를 복종시키던 때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도덕과 정치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할수록 그리고 원할수록 다수의 결정에 우리가 순응해야 할 도덕적 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도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의 문제 역시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고 특정 도덕적 신념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행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더러운 손의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 원칙이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꽤나 민주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 크다고 느꼈는데 동시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마치 이 원칙이 절대적이라고 들려서 어떤 방식으로 그 둘의 균형을 맞출지 혹은 맞춰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책에 나온 탈근대시대의 두 정치 철학자의 의견을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마사 너스바움이라는 미국 정치 철학가는 두텁고 모호한 심의, 틱바길 심의를 주장합니다. 사회를 바듯하게 조이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느슨한 합의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하죠. 필립 패티스는 제한된 결과주의를 주장합니다. 중첩된 협의를 전제한 동시에 모든 행위의 규제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두텁고 모호한 심의를 자유주의에 제한된 결과주의를 공화주의에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장 그 둘의 우위를 가리긴 어렵겠지만 두 이론 모두 정치와 도덕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한 그리고 또 정치와 도덕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민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씀드리고 해당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도덕의 화해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이 이념적 경계와 이론적 편견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바로 권력과 지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배가 없는 권력은 가능할까?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지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심해. 권력을 얻고 나서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했어. 등등 대부분 권력을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권력을 원하고 또 권력을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 나온 질문처럼 지배가 없는 권력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권력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우상향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폭력, 권위, 지배, 그리고 권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다른 힘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가는 권력과 폭력, 권력과 권위, 그리고 권력과 지배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정치 철학사에서 다른 힘과 동일시되고 있지 않고 또 그래선 안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미 안전이란 의미를 내세워 주권자의 폭력을 어느 정도 허용한 것처럼 다른 형태의 힘과 권력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의 힘의 행사는 우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권력이 참으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치사회에서 권력은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권위와 달리 체계적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권력을 원하는 주장도 분명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국가 권력을 법의 재정과 집행의 중심으로 구분하여 권력 분립을 구체화시키고 서구 정치사상 삼권 분립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권력의 제한에 대한 현대 정치 철학의 연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다른 형태의 힘, 즉 폭력, 권위, 지배는 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권력의 시원성은 권력의 시초, 즉 처음, 원시를 의미합니다. 라틴어 포세, 할 수 있는에서 권력을 뜻하는 파워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권력이 수직, 수평적 관계 설정에 많은 관여를 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올바른 삶과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권력을 지배하려는 욕구는 늘 연구되어 왔습니다. 권력은 권력욕과 뗄 수 없고 인간의 본성과 권력 역시 관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지배욕을 통해 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권력을 권력욕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권력욕을 통해 지배를 이해하게 된다면 무제한적 권력 추구에 도덕적 면죄부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시즘에 저항했던 정치 철학자들조차 권력과 지배의 구분을 권력욕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욕의 많고 적음을 통해 연구했다고 하니 권력욕이 존재하지 않는 권력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권력이 이론적 의미보다는 경험과 실제 사람들의 이해로 정의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권력의 의미가 바뀌는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권력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 출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권력을 다른 힘의 행사와 구분하였습니다. 위력은 개별 존재의 특성, 잠재력이며 강제는 실질적 힘의 행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효력, 권위는 정치사회적으로 상대방의 무조건적 인정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마지막으로 권력은 개인 속성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위임을 통해 집단적인 힘의 행사에서만 실제하는 능력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폭력은 수단적인 힘이지만 또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즉 권력은 어떤 개인의 소유일지라도 그 힘 자체가 집단의 지지를 가지고 있지만 폭력은 그렇지 못하고 그 세기에 따라 힘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은 상하관계를 위하거나 혹은 의한 것이 아닙니다. 폭력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위하지만 권력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늘 인정되고 집단의 지지를 기반하여 스스로 나서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권력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은 권력의 상실이 폭력의 필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의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바로 권력과 규범입니다. 아렌트는 권력을 권력욕과 비슷하게 여기거나 권력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근대적 편견에 대한 비판을 남겼는데 그는 바람직한 권력은 가불관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납득 가능한 통치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역시 권력을 권력에 대한 의지와 엮으려던 근대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념은 민주적 심의와 폭력의 부재라는 이상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먼저 권력과 권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권력과 지배의 차이 역시 그녀가 자유로운 시민을 통치하는 것과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서 모호해졌습니다. 또한 그녀의 개념에 의해 권력의 시원성에 내재한 폭력의 창조적 특성이 폄훼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제목은 권력과 권위인데요. 폭력과 권력의 구분은 우리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권력의 실제적 행사에 주목하던 권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행위자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이해하던 학자들은 폭력과 권력의 구분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참고로 권력이 사회적 관계에선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과거의 권력에 대한 규범적 이해가 낮았고 폭력 역시 정치의 형태 중 하나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의 책임에 대한 정치-사회적 욕구가 커졌고 권력의 규범적 규제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권력과 지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 인간의 신체를 순정적인 존재로 만들고 감옥 역시 규율사회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권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 당시 유럽 사회의 권력과 권위의 차이, 권력과 지배의 구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지배가 지극히 보편적인 형상으로 취급된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 동의와 훈육된 수능을 구별하기 역시 쉽지 않지만 권력과 지배의 구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먼저 권력과 지배의 구분은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정치 권력의 적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분은 권력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는 일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권력이 공공선, 즉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 이것에 헌신해야 할 이유 역시 그 둘의 구분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력과 지배의 구분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군주론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엔 아직 어리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분명 권력과 지배를 구분하고 지배가 권력에 탈을 쓰고 다가왔을 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저명한 철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 어느 부분에선 공감이 가지만 어느 부분에선 의문점이 남는 것이 풀리지 않는 정치 철학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연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있지만 정치 철학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읽기 좋은 책이고 게다가 책을 읽고 난 후 남는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리서치나 생각을 통해서 더욱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참조한 논문들이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